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2 독서 비상 5-1단원 사회 분야의 글 읽기부터 5-3단원까지 배워볼 건데, 본인의 시험 범위를 고려해서 그에 맞게 이제 해당하는 부분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출제 유형 베스트를 먼저 보면은 첫 번째 글의 핵심 개념인 지불 용의 가격의 개념에 대해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불 용의 가격 같은 경우 정말 아주 중요하죠. 이 글에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도 배웠다면 잘 봤을 건데, 모의고사에서도 나오고 여러 이제 비문학에서 언급될 수 있는 가격, 아주 간단히 말하면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랑 비슷해요. 얼마 정도 낼 생각인지. 그 다음 두 번째는 소비자 잉여의 개념을 보기의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 자, 오랜만에 어휘나 서술상의 특징이 아니라 다른 출제 유형 베스트가 나왔는데, 이 지불 용의 가격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이 글의 내용은 포그시의 80일간의 세계 일주라는 이 소설과 관련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문제에 출제되는 건 핵심적 개념인 이 지불용의 가격을 다양한 사례에 적용한 것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글의 내용도 물론 잡아야겠지만, 이 지불용의 가격의 개념이나 그것을 여러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깊은 이해가 필요하겠죠. 네, 그것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독서 이론 부분 사회 분야의 글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들이 일시정지하고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지문 분석으로 가보면, 자, 80일간의 세계 일주는 부유한 괴짜가 하인들 있고 이렇게 그 세계를 80일 안에 돌아다니는 그런 내용인데요. 괴짜라는 이 포그시의 특성에 대한 출제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나왔냐? 타인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자주 한다. 이게 그러니까 괴짜라는 건 뭐냐면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 행동을 살면서 한두 번은 누구나 하지만 자주 하면 괴짜예요. 그런데 본문에 포그시의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자주 나오나? 그렇지 않죠. 따라서 그런 면모를 보인다라고 하는 건 틀린 선지가 될 수도 있죠. 저번에도 4단원 수업에서도 말했지만, 본문의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고려하셔야 돼요. 그냥 괴짜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 괴상한 짓을 자주 하는 사람 이렇게 나오던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문에 나왔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그시죠. 포그시가 혁신클럽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친구하고 얘기하다가 논쟁을 했고 20억 정도를 걸고 내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 내려가 볼까요? 포그시의 일정, 여정이 이렇게 드러나 있고요. 포그시의 세계 일주는 순조롭게 가는 줄 알았는데, 근데 횡단철도가 완전히 개통된 줄 알았더니 실제로는 80km 정도가 놓여 있지 않았다. 인간의 평균적인 걸음거리는 시속 4km 정도예요. 쉬지 않고 20시간 걸어가면 돼요. 근데 기차 타면은 뭐 대략 한 2시간이면 갈 거를 20시간 걸어서 누가 가겠어. 더구나 사람이 20시간을 쉬지 않고 걷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걷는 게 아니라 앉아 있는 것도 50분만 해도 힘들어서 10분씩은 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선생님은 학생 때 더 심했어. 어쨌든 그래서 일정을 지키기 위해 코끼리를 사요. 코끼리를 얼마 주고 사게?
1시간에 40파운드나 주며 빌리겠다고 해도 꿈쩍 안 해. 그래서 1000파운드에 그냥 사겠다고 해버려. 그리고 나서 주인의 눈을 보니까 코끼리가 너무 소중해서 이런 게 아니라 탐욕으로 반짝반짝해. 그래서 어떻게 해? 2000파운드에 코끼리를 사버립니다.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빌려서 쓰면 1시간에 5,000원만 내면 될 걸 그냥 10만원 주고 사겠다라고 했는데 안 팔아 이래서 최종적으로 결국은 20만원 주고 사는 거예요. 근데 포그씨가 돈이 많아서 그렇다, 또는 뭐 성격이 막 이렇게 물러설 줄 몰라서 그렇다, 그런 게 아닙니다. 포그씨의 이러한 행동은 상금을 고려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뒤로도 다양한 위기를 겪고, 여기 나오지만 위기 2, 3, 4, 근데 그에 따라 대처 방안 2, 3, 4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데, 사실 핵심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스토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정리를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설명할 내용은 딱히 없습니다. 자, 출제된 거 초록색 글씨 봅시다. 앙리에타오에 대한 포그의 실제 지불 가격은 6만 달러로 실제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이었다. 맞는 말이죠. 왜 맞냐? 본문에 나옵니다만 이 배 자체가 5만 달러예요. 근데 조금 전에 만들었어도 5만 달러에 파는 건데, 그걸 20년이나 지나서 팔면 5만 달러가 뭐야? 5천 달러도 받기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뭐 옷을 사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차를 산다고 생각해봐. 차 상태가 되게 좋고 깨끗하고 탄지 얼마 안 됐어. 근데 이 사람이 필요가 없어져서 판대. 그럴 때에는 좀 비쌀 수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조금 전에 만든 것보다 더 비싼 건 조금 전에 만든 게 아니라 새 것보다 더 비싼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새 것이 5만 달러면 아무리 비싸도 한 3만 달러 정도에 사는 게 맞는데 6만 달러나 주고 사버려요. 왜 그랬게? 왜 그랬냐면은 이 6만 달러를 주고 사서, 여기 보시면 그런 후 배의 나무로 된 부분을 연료로 사용하며 항해를 마친다. 이 말은 뭐냐면 배를 사서 쓰고 돌려주거나 되팔 생각이 없어요. 배를 사서 나무 부분을 잘라서 배가 망가지더라도 연료로 쓰고 항해를 마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항해를 마쳐야지 기한 내에 약속 장소에 가서 이제 그 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일단은 포그씨의 이야기였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 보자. 중요합니다. 포그는 상세한 계획표를 짰지만 예상치 못한 여러 상황에 처하고 위기에 처하고 그때그때 실제 시장 거래 가격보다도 훨씬 높은 가격을 지불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기에서 이기면 내가 쓴 돈들을 다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거지. 그런데요, 이 부분이 도대체 소비자 잉여와는 무슨 상관이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소비자 잉여라는 개념이 어떤 거냐? 일단 여기서 포그는 지불 용의가 다른 여행객들보다 높은 수준이다 라고 나왔어. 지불 용의가 뭐겠어요? 자, 이렇게 한번 써볼 수 있겠네요. 일반 여행객은 예를 들어서 우리 계산하기 쉽게 10,000원 내고 타려고 해. 그런데 포그 씨는 10만원을 내고 타도 좋다 이거야. 그랬을 때 여기서 이 둘, 10,000원과 10만원이 바로 지불 용의 가격이에요. 네. 근데 포그는 왜 높아?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기에 이기면 그만이니까 높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불용이 가격이란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불하겠다고 마음먹은 금액 중 가장 높은 가격이다 라는 말이 나와 있죠. 바로 그것이 지불용이 가격의 정의, 그리고 포그씨가 높은 지불용이 가격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려가 볼게요. 일반적으로 우체국의 우표는 같은 가격에 판매가 되지만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지불용이 가격은 다를 거예요. 왜? 우표값이 아까운 일반 소비자, 선생님 같은 사람들도 있고 한 장의 우표에도 수백 수천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 수집광, 우표 수집가들의 세계에서 이 우표는 그냥 500원, 1000원 주고 사면 되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은 구하지 못하는 우표라서 이건 1000만 원의 거래가 된다. 그럴 경우에는 우표 한 장을 무시할 게 아니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겠죠. 그렇게 지불용이 가격은 소비자마다 다르다라는 게 이 우표의 사례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 요거 중요해. 영국의 경제학자 엘프리드 마셜은 어떤 상품을 구매하여 소비자가 얻는 이익을 소비자 잉여라고 했어요. 자, 소비자가 얻는 이익이 소비자 잉여라고 했어. 그러면 소비자는 똑같으니까 다른 건 뭐냐면, 자, 같은 소비자는 지웠고요. 이익이 결국은 잉여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런 용어를 쓸지 모르겠는데 잉여라는 말은 남는 것이라는 의미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람한테 쓸 때가 있어요. 뭐냐면 뭐 다 모두가 역할이 있고 뭐 직업이 있는데 시킬 게 없는 사람들, 약간 무능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잉여인간이다 막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 나쁜 뜻으로. 근데 이 글에서의 잉여는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왜? 이익이니까. 자, 그러면 이 소비자 잉여라는 개념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소비자가 얻고 싶은 재화를 낮은 가격에 살 때 실제 가격과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바로 지불용이 가격의 차이가 소비자 잉여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1000원 주고 사려고 했었던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그 아이스크림이 실제로 매장에 가보니까 세일을 해서 700원에 팔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들고 간 1000원 중에 얼마가 남아? 300원이 남아. 자, 이거는 가장 단순한 개념으로 생각을 해본 거고, 꼭 뭐 1000원을 들고 갔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뭐 카드에 막 한 30만원 있어. 근데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을 건데 30만원을 쓸 생각은 안 하죠. 그냥 한 1000원이면 사 먹겠거니 했어. 근데 뭐 700원 또는 500원 이렇게 저렴하게 팔면 여러분들이 직접 만져지는 동전이 생기진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근데 아이스크림이 한 1200, 300원 한다고 치면 정말 먹고 싶으면 사 먹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막 유쾌하진 않잖아. 그죠? 아, 이 아이스크림 가격 엄청 올랐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소비자 잉여는 꼭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의미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내가 내려고 생각했던 금액에서 실제로 낸 게 얼마냐, 그 차이의 개념을 전반적으로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뚜렷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라고 해서 예시가 나오는데 선생님이 아이스크림으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이 부분에서는 이제 사과를 가지고 예를 들어.
근데 우리 예시는 어차피 같은 설명의 반복이니까 넘어가고 그래프를 생각해 보자. 여기서 A 소비자와 B 소비자는 얼마까지 내 생각을 한 거, 지불 용의 가격이 얼마인 걸로 보면 될까요? 그건 뭐냐? 시장 가격과 소비자 잉여를 더한 값이 바로 지불 용의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A 소비자 같은 경우는 지불 용의 가격이 1,500원, B 소비자 같은 경우는 지불 용의 가격이 1,000원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 둘은 각각 1,500원과 1,000원이라는 이 차이에서 똑같은 500원짜리 사과를 사 먹었을 때 누가 더 기분 좋아요? A 소비자가 더 기분 좋지. 왜냐면 A는 1,000원의 소비자 잉여를, 그리고 B는 500원의 소비자 잉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냥 정말 이거대로만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살 때 뭐 그냥 엄청 비싸게 살 생각을 하고 가면 어지간해서는 생각보다 싸다고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만족할 수 있죠. 약간 비슷한 게 뭐 영화 같은 거 볼 때 재밌다 듣고 가면 되게 재밌을 걸 기대하고 가는데 생각보다는 재미없을 수 있죠. 반대로 재미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가면 뭐 큰 기대 안 하고 가는데 생각보다는 재밌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이제 소비자 잉여라는 개념과 연관을 지어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A 소비자가 어떤 이유에선지 뚜렷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불 용의 가격이 더 높고요. 그래서 그 덕분에 A 소비자는 그만큼 많은 소비자 잉여를 누릴 수 있었다면 B 소비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 자, 이 그래프는 문제에서 인용되어서 이렇게 활용될 수 있어요. 소비자 잉여와 시장 가격과 지불 용의 가격, 요 셋 중에서 둘을 제시해주고 나머지 하나를 구하라는 거. 이게 사실은 숫자로 놓고 보면 진짜 쉬워요. 1,500원에서 500원 빼면 얼마 남아? 이거거든. 1,000원 남겠죠. 근데 이걸 말로 바꿔서 지불 용의 가격에서 시장 가격 빼면 소비자 잉여가 얼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은 스스로 뭐 반복적으로 생각을 해서 학습을 해줘야 되겠죠. 네, 그래프에 대한 이해는 이 정도로 보기로 하고요. 다음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상품의 공급자가 소비자의 지불 용의 가격을 정확히 알고 이에 맞게 상품 가격을 달리 책정한다면 소비자 잉여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먼저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소비자는 같은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어 해요. 당연한 겁니다. 왜? 그래야 소비자 잉여가 높아지니까. 오호. 네, 그런데요. 판매자 또는 공급자는 또 어떤 게 있냐면 같은 상품을 비싸게 판매하고자 해요. 왜냐면 그래야 이 글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소비자의 반대니까 판매자라고 할게요. 판매자 잉여가 높아지기 때문이고, 이게 근데 뭐 치사하다라든지 뭐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지만 자본주의는, 시장 경제는 온전하게 유지가 돼요.
공급자는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고 소비자도 마찬가지죠. 더 저렴한 상품을 원해야, 그래야지만 이제 이 소비자의 마음을 얻기 위한 뭐 어떤 개발이나 발전, 그런 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아니면 뭐 똑같은 가격의 물건을 팔아도 더 저렴하게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공급자가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사회가 발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하고 친구하고 같이 햄버거 가게에 갔는데 나는 10,000원까지 낼 생각이고 친구는 뭐 20,000원까지 낼 생각이야. 똑같은 거 시켰는데 나는 10,000원 받고 친구는 20,000원 받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상대의 지불 용의 가격을 다 알 경우에. 근데 이러면 첫째, 다 알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고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안 이루어지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아래를 좀 보실까요? 이 부분, 극장에서 지불용의 가격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관람객들은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 다른 극장을 이용하던지 뭐 이 극장에서 영화 안 본다고 하던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또 이것도 있다. 다른 극장이 없으면 억울해도 그냥 앉아서 영화를 볼 수도 있죠. 그런 게 뭐냐면 여기 본문에 나오는 기업이 어떤 상품을 독점하는 경우를 말해요. 그러니까 나는 저 기업이 싫어서 이 상품을 안 쓰고 싶은데, 근데 뭐 예를 들면 비누라고 칩시다. 비누가 없으면 못 살잖아요. 씻어야 되니까. 근데 저 기업이 아무리 싫어도 비누는 여기서밖에 안 만들어. 그럼 써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가격이 부당하게 책정되더라도 독점한 상품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부당함을 참고 쓸 수밖에 없죠. 그러면 독점을 하는 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당연히 안 좋은 겁니다. 소수의 기업은 이익을 많이 보니까 좋겠지만 다수의 소비자들이 이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어떤 말하자면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것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도덕적으로 뭐 이기적이어서 욕심을 부려서 그런 것만이 아니라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것을 떨어뜨려서 결과적으로는 사회의 발전도 가로막는 그런 어떤 요소가 이런 독점 같은 거예요. 물론 이 지문에서는 그렇게까지 설명을 하진 않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경쟁적 시장이 어째서 효율적인 거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내려가서 포그 씨는 결국 이제 20만 파운드의 상금을, 20만이 아니죠. 2만 파운드의 상금을 얻어요. 그 80일 안에 세계 일주 한다는 그 내기를 이겨내는데 세계 일주 하면서 여행 중에 거의 19,000파운드 쓰고요. 막 급하면 코끼리를 사면서 여행을 했으니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겠어? 그리고 남은 돈은 하인과 뭐 다른 그 어떤 사정이 있었던 형사에게 주었다. 실제로 포그 씨가 얻은 건 금전적으로는 없다. 그러면 포그 씨는 아무것도 못 얻었을까? 아니에요. 첫째로는 이 여행에서 쉽게 얻기 힘든, 누구도 쉽게 얻기 힘든 다양한 체험들, 그런 것을 얻었고, 또 하나는 아우다 부인과의 결혼을 약속한 것. 그러니까 여행 중에 만난 포그가 구해준 이 아우다 부인은 포그와 결혼을 하기로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20만이 아니죠. 2만 파운드를 가지고 있었어도 아우다 부인을 만나지 못했을 거고 결혼을 못했을 거고, 그래서 포그는 행복해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2만 파운드가 있고 솔로로 살고 있었겠죠. 근데 2만 파운드를 얻진 못했지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썼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 부인을 만난 건 또 포그에게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질베르는, 이 작가는 이보다 더 작은 것을 위해서라도 세계 일주를 하지 않을까? 여기서 말하는 이보다 작은 것이라는 건 배우자를 얻는
그런 행복보다 작은 것이라도 얻을 수만 있다면 사람들은 세계 일주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냐면 꼭 세계 일주뿐만이 아니라 뭔가 어떤 일을 도전하거나 시도해야 되는 상황에서 손해와 이익이 눈에 보이는 거, 손해와 이익이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따지면서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 뜻하지 못한 큰 이익을 포그 씨가 본 것처럼 여러분들도 볼 수 있으니 도전해 보세요. 뭐 이런 정도의 격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80일간의 세계 일주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앞에서 소비자 잉여 또는 뭐 지불용이 가격 이런 것들은 이렇게 또 설명이 되겠습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제 아래로 좀 내려가서 한번 봅시다. 소비자 잉여의 개념과 특성이라는 게 있는데 지불용이 가격과 뭐 독점, 뭐 갖고 싶은 상품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교과서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이렇게 괄호를 쳐놓고 그 안에 두 개의 단어를 놓고 하나씩 고르는 그런 유형의 어떤 그 문제 형태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 학습활동 부분에 있는 거 그대로 옮겨서 그 서술형 문제나 이렇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뭐 객관식 문제에서도 출제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정답 꼼꼼히 외워두시고 이 지문을 이해가 잘 안 된다면 암기라도 하세요. 꼭 이 학습활동 부분을 굉장히 출제가 자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잉여와 관련된 사회적 현상이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 그거예요. 하나를 살 때는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갔다가 700원이야. 그래서 하나를 샀어. 그럼 나는 300원만큼의 소비자 잉여가 생기죠. 근데 이게 신기하게도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4개를 사면 살수록 그 소비자 잉여, 소비자가 느끼는 이익이라는 그 느낌 또는 실질적 이익이 갈수록 감소하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편의점 같은 곳에서 왜 2+1 행사 하잖아요. 그런 게 뭐냐면 하나 살 때나 2개 살 때나 3개 살 때나 계속해서 이익을 보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려고 시행하는 행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이고요. 소비자 잉여라는 것이 물건을 하나 살 때가 아니라 2개 이상 살 때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는 알 수 있는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앞에서 언급했었던 엘프리드 마셜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어떤 삶이랑 그 다음에 뭐 경제학을 공부했던 이유, 이 사람이 아주 천재적인 사람이었나 봐. 옥스퍼드 대학을 오라 했는데 뿌리치고 캠브리지를 갔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뭐 막 소위 스카이라고 하는 곳에서 불렀는데 그 중에 하나에서 불렀는데 싫다 그러고 자기가 가고 싶은 다른 데를 간 뭐 그런 케이스랄까요. 굉장히 어쨌든 스카웃을 받았다는 자체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경제학을 연구하기로 하는데 이 부분을 좀 봅시다. 이게 이제 출제됐던 부분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영국이 어째서 국민 대다수는 가난했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주변의 사람들은 부자보단 가난한 사람이 많은 거야. 왜 그랬을까? 이게 그냥 쉽게 말하면 빈부격차잖아요. 빈부격차 때문에 그런 거고 그에 대해서 해결해내고 싶은 마음에 수학만으로는 안 되는 이런 어떤 경제학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봤다. 그리고 이 사람이 참 대단한 건 우린 경제학 하면은 수학과 뭐 철학 같은 게 좀 더해진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경제학은 오히려 철학이라기보다는 약간 도덕 같은 개념에 더 가까웠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과거의 경제학에 대한 어떤 시선이나 입장을 수학과 과학과 뭐 철학 이런 것들이 접목된 그런 분야라는
인식으로 바뀌게 만든 게 바로 마샬. 대단한 사람이죠. 자, 그렇게 되고 다양한 이 사람의 업적들이 나오고 하는데 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일시정지하고 꼼꼼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아래로 내려가면은 이 마샬이 말한 거,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거나 실현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타인에 대한 어떤 배려, 뭐 안쓰럽게 여길 줄 아는 마음, 이런 것들도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본문은 마무리가 되겠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보도록 할게요. 문제는 우선은 아래로 좀 내려가서 4번 보도록 할게요. 4번. 내용일치 문제인데 뭐 가장 흔한 유형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볼게요. 1번에 포그 일행의 위기는 하인이 대처 방안을 마련한다. 틀렸죠? 하인이 사실 이름은 나오는데 어떤 역할인지는 본문에서 언급이 아예 한 번도 안 돼요. 무슨 어떤 역할을 해낸다라는 게. 그 다음 2번 포그 일행은 모든 여정에서 항상 비싼 가격을 아닙니다. 예정대로 진행된 상황에서 또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시장 가격의 교통수단을 이용을 해요. 따라서 모든 여정 항상 틀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포그의 실제 지불 가격은 6만 달러인데 시장 가격보다 높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이게 이제 답이 되겠고, 시장 가격은 아마 5만 달러짜리 배인데 20년 정도 탔으면 뭐 비싸봐야 한 3만 달러 요쯤이나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걸 6만 달러를 주고 샀어요. 근데 이건 포그가 내기에서 이기면 상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나머지도 보면 4번은 포그가 높은 지불용이 가격이 있는 거, 큰 소비자 잉여를 누리기 위한 것이었다. 자, 조금 전에 말했지만 내기에서 이기면 돈 많이 받아서 그런 것 뿐입니다. 소비자 잉여를 포그씨가 알고 있다. 이거는 알 수 없어요. 본문에서는 포그와 소비자 잉여가 서로 뭐가 있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포그는 80일간의 세계 일주에서 결과적으로 2만 파운드의 잉여 소득을 얻는다. 아니죠. 예, 그 19,000파운드 이미 써버렸고 1,000파운드는 이제 하인하고 형사 주잖아요. 그러니까 금전적 이익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요렇게 하나 풀어볼 수 있겠고, 다음으로는 어디 보냐면은 네, 여기 9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가에 대한 설명인데 가가 이거예요. 소비자 잉여. 미리 복사를 좀 해놨는데, 자, 이것은 옳지 않은 게 뭐냐? 바로 오답을 보도록 합시다. 5번 보세요. 같은 가격의 다른 상품에 대해서 1,500원의 지불용의가 있다고 하면 1,000원 지불용의가 더 많은 소비자 잉여가 발생한다. 소비자 잉여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개념이죠. 말 그대로 정의될 때 뭘로 되어 있냐면 같은 상품의 같은 가격에 대해서 다른 그 지불용의 가격이 존재할 때, 그때 소비자 잉여의 많고 적음을 비교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올바른 설명이 되겠고, 따라서 같은 가격의 다른 상품이면은 소비자 잉여를 따져볼 수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9번의 답은 5번이었어요. 마지막으로는 15번 문제 한번 볼게요. 15번 문제는 수능형 문제인데요. 네, 이 보기의 사례에 이렇게 본문의 중요 개념이었던 소비자 잉여를 이제 적용해 보는 거예요. 자, 봅시다. 석현이, 석철이, 서길이 이렇게 세 명이 있는데, 석현이는 아니죠. 석현이가 물어봤죠. 석철이는 용돈 20만원 받았는데 그 중에서 엄마가 다 쓰지는 말라 그랬고 5만원 남기랬어. 그러면
지불 용의 가격이 얼마냐? 15만 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석현이는 11만 원밖에 없어 라고 했어요. 이건 그러면 다 쓰더라도 최대 11만 원까지. 그리고 서길이는 13만 원인데 할인해서 11만 원. 그리고 난 안 쓰고 힘들게 13만 5천 원까지 모았지만 11만 원만 쓸 수 있어 라고 했죠. 그러면 이거를 13만 5천 원이 일단 있으니까 지불 용의 가격도 13만 원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틀립니다. 여기서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이제 서길이의 지불 용의 가격일 수 있는데 이건 소유하고 있는 금액인 거고 11만 원이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인 거예요. 그러면 15만, 11만, 11만 이렇게 되죠. 그러면 답은 이제 어렵지 않죠. 콘서트 티켓비가 올라서 지금 이제 할인해서 11만 원인데 티켓비가 올라서 13만 5천 원이 된다. 그러면 석현이만 구입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서길이는 구입할 수 있지만 구입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난 11만 원에 살 거야. 근데 그게 넘어가면 안 살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불용의 가격이라는 거 잘 생각을 해주시고 15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고생들 하셨고요. 이 문제를 많이 풀수록 이제 개념이 점점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그러면 5-1 단원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5-2 단원 수업이 이어지니까 잘 봐주시고요. 지금까지 수업에 활용된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2 독서 비상 이어서 5-2 단원 문화 분야의 글 읽기, 그들도 우리처럼 합리적이다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우선 출제 유형 베스트 보면은 글의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묻거나 특정 구절의 의미, 글의 내용을 보기 사례에 적용한 것. 그래서 이제 내용 이해 문제가 여전히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보기의 사례에 적용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도 나왔어요. 그래서 보기의 사례를 아무래도 미리 공부하기가 어려울 수 있죠.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따라서 글의 내용을 꼼꼼히 이해해야지 다양한 보기의 사례에 적용하는 게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그 다음 글의 내용 전개 방식 그리고 서술 방식. 네, 이것은 형식적인 요소 또는 뭐 표현법 이런 거랑 관련이 있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내려가서 본문을 보기 전에 독서 이론은 스스로 찬찬히 읽어봐 주세요. 지문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분석에서는 이제 문화 상대주의 논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인간은 합리적인가? 그렇다면 모든 사회는 다 합리적일까? 아니면 합리성의 기준과 내용이 다를까? 자, 여기서 이 합리성이라는 게 모든 사회와 문화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편적인 것인가 라는 게 언뜻 봐서는 이제 뭐랄까 바람직한 긍정적인 합리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보편적인 것이라는 게 뭐냐면은 모든 문화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냐고 물어보는 건데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이제 아래에 나오는 다양한 문화의 사례가 있지만 뭐 어떤 문화권에서는 돼지고기를 안 먹고 또 어떤 곳에서는 소고기를 안 먹고 어떤 곳에서는 바지를 입어야만 하고 또 어디에선 입어선 안 되죠. 어떤 게 과연 합리적일까 생각을 해보면 정답이 없다라는 게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무엇이 더 합리적인지에 대해 여러분들이나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어떤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강요할 수 없다. 그게 바로 문화 상대주의의 개념입니다.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말이 상대에겐 틀린 말이 될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거다. 이 얘기예요. 자, 결론부터 말하면
합리성은 문화적으로 정의되는 것이고 그 말은 합리성에 대한 것은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가치와 욕망도 마찬가지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미국의 인류학자 스피로의 얘기가 나오는데, 미얀마 사람들 같은 경우는 증권 투자보다도 종교적인 지출을 합리적으로 여긴다. 여러분들 똑같이 1,000,000원을 주면 그 절 같은 데에서나 교회 같은 데에서 뭐 특별한 의식을 치르는 데에 뭐 기부의 느낌으로 이렇게 지출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저축을 하거나 주식에 넣거나 뭐 하다못해 복권을 사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인가요? 아마 여러분들은 저축이나 주식이 제일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건데, 하지만 미얀마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왜? 그들은 앞에서 말했던 걸 대입해 보면 종교적 지출이 더 합리적인 것이다 라는 그런 문화 안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다음으로 내려가서 이 중간에 있는 내용은 미얀마 사람들은 이제 그 사후 세계에 대한 어떤 종교적 인식이 매우 강하고, 그래서 종교적 지출이 더 합리적인 것이다 라고 여긴다, 그 얘기예요. 다음, 친족 중심의 사회에서는 의례 비용에 많은 돈을 지출한다. 의례라는 거는 이런 게 가능했으면 좋겠는데 뭐냐면 제사 의식, 혼인 의식, 이런 말들이 있죠. 의식과 같은 예, 장례라든지 혼례라든지 할 때의 예자예요. 그래서 이 어떤 의식에, 종교적인 거죠, 의식에 비용을 많이 사용한다 라는 거. 우리나라도 사실 뭐 결혼이나 장례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제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했을 때 오시는 분들이 이제 뭐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으로 다 채울 수 있어요, 웬만해서는. 예를 들어서 결혼식을 하는데 보통 뷔페가 완전 고급인 그런 곳이 아닌 이상은 보통 한 35,000원, 4만원에서 비싸면은 한 7만원 요렇게 갑니다. 그러면 자, 한 4만원 정도 하는 뷔페를 준비를 해서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 결혼식에 만약에 100명이 와, 보통 얼마쯤 낼까? 일반적으로는 안 오면 5만원, 오면 보통은 10만원 정도 해요. 그러면 한 명당 10만원을 평균으로 잡고, 더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15만원, 20만원, 50만원도 하니까 평균으로 10만원을 잡고 100명이 왔으면 1000만원을 이제 거두어 드렸죠. 그리고 100명에 대한 그 뷔페 값, 식비를 400만원을 내면 되잖아. 그럼 600만원이 남네? 그리고 결혼식 대관료 같은 경우에 또 한 150, 200만원 해요. 그래도 400만원이 남죠. 스튜디오 촬영, 뭐 그 외에 여러가지 막 잔잔하게 들어가는 돈들이 있어요. 드레스 대여비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거 다 해도 어지간해서 1000만원 안 넘습니다.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 식으로 말해주면 결혼식을 하면 웬만해선 그냥 거의 축의금으로 다 때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축의금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남는 돈은 가지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개이득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돈 없어서 결혼식을 못한다? 이건 좀 이제 아니라는 거지. 결혼식은 준비하는 데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의 문제인 거야. 근데 이건 우리나라 얘기고, 미얀마는 비용 자체부터 압도적으로 많이 쓴다는 거지. 압도적으로 많이 쓴대요. 잘 사는 나라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미얀마를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어떤 경제적인 지표를 놓고 봤을 때
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국가들, 중동의 경우는 석유가 나기 때문에 조금 다르지만 그 외의 국가들은 이제 경제적인 지표가 결코 우리나라보다 높다고 볼 순 없어요. 그럼에도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나라랑 비슷하거나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두세 달 월급 7을 모아서 결혼식을 한다면 이 나라들은 최소 반년 이상 동안의 어떤 그 수입, 그만큼에 해당하는 돈, 그것을 결혼식에 쓴다는 거야. 대단히 결혼을 중시하는구나. 결혼뿐만이 아니죠. 그런 그 혼례뿐만이 아니라 장례 비용도 마찬가지겠고, 그런 여러 의식들, 종교적인 그런 의식들에 많은 비용을 사용한다. 왜 그럴까? 내려가 볼게요. 이러한 그 행위의 이유는 이 사회에서는 자신들의 위세를 유지하기 위해 소비하는 행동,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내가 내 딸 결혼시키는데 이만큼 쓸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야. 다른 집에서 다 이만큼 쓰고 결혼하는데 우리 집에서는 조금 부족하게 한다? 그럼 남들이 좀 이렇게 얕잡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물론 결혼식을 또는 뭐 장례식을 어디에서 어떤 수준으로 하느냐가 어느 정도 사람들이 신경을 쓰죠. 그러니까 뭐 너무 저렴한 데서 결혼식을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조금 좀 안 그러고 싶잖아. 그죠? 물론 뭐 저렴한 곳도 다 나름의 퀄리티가 있고 결혼식은 기본적으로 다들 열심히 예쁘게 준비를 해 주시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조금 더 비싼 곳, 조금 더 막 좀 번화한 곳, 그런 곳에서 이렇게 결혼식을 해서 오는 사람들, 결혼식에 오는 사람들한테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어. 그게 우리나라의 수준보다 이 미얀마나 그 외에 여러 그 친족 중심의 사회 국가들은 굉장히 그게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관습을 비합리적이라고 치부하는 것,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그렇다라고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이 속한 문화의 합리성 관념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문화의 관습을 바라보면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조금 전에 선생님이 한참 얘기했던 이 친족 중심 국가들의 결혼 문화 어때요? 1년치 연봉을 결혼식 한 번에 다 쓴다. 어때요? 뭐하러 그렇게까지 하지? 이런 생각이 들 거야. 왜 그렇게 생각할까? 우리나라의 문화는 그렇지 않아서 그래. 하지만 반대로 우리나라의 문화를 이 친족 중심 국가들에게 얘기해 주면, 아니 무슨 결혼식을 그렇게 형편없이 하지? 더 성대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거야. 그러면서 서로가 이상하다고 여기겠죠? 누구 말이 맞을까? 정답이 없다는 게 바로 이 글의 주제예요. 이 글은 그러니까 문화는 상대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문화는 상대적인 것. 그런 예시를 엄청나게 많이 보여줍니다. 자,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면은 이제 그 상대적인 문화의 또 다른 예로 결혼식 말고 이번에는 환경에 대해 적응하기 위해서 어떤 문화가 생긴 경우를 말해줘. 인도인이 소를 숭배하거나 이슬람교도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 왜 그러느냐? 이것을 단순히 종교적인 이유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아래에 나오지만 인도인은 소를 먹지 않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소를 활용할 수 있대. 소가 쟁기를 끌어줘요. 노동력을 제공하고 연료를 제공해요. 그 분뇨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유나 가죽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제공해줘요. 소를 잡아먹지 않으면 이 소가 죽을 때까지, 물론 죽을 때까지 일시키면 좀 미안하지만 먹이고 재우고 할 수는 있으니까 연료, 비료, 우유 이런 것들은 다 활용할 수 있고,
나중에 소가 죽은 뒤에도 가죽을 얻을 수도 있어요. 먹진 않지만 그것으로 뭐 여러 가지 물품을 만들거나 할 수 있겠죠. 선생님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 죽은 소는 그래도 고기를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죽여서 먹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죽고 난 소의 고기라도 먹으면 좋지 않을까? 어쨌든 식량이 되니까. 근데 그게 생각해보면 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있어서 죽은 소의 고기를 먹었는데 맛있다고 치자. 맛있죠. 맛있는데 인도인들이 그러면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소가 죽기를 기다리겠지만 사람들은 점점 소를 죽이게 될 거고 소고기를 얻기 위해서 그죠? 그런 행동을 할 거고 소의 수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인도 안 그래도 인구수도 많은데 그 사람들이 소 한 마리씩만 잡아먹으면 9억 마리 잡아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를 아예 먹지 않는 것으로 딱 이렇게 문화를 정착을 시키면 소를 죽이지 않을 거고 그 소가 주는 우유, 비료, 연료 또는 뭐 노동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만 봤을 때는 비합리적으로 보였던 게 이렇게 다른 여러 효과를 고려해서 보니까 이것도 나름대로 굉장히 합리적인 것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이 글의 제목이 뭐죠? 그들도 나름대로 합리적이다. 딱 맞는 말이 되겠죠. 자, 인도의 소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으로는 또 다른 예시로는 돼지고기에 대한 금기. 자, 우리 또 소고기만큼이나 우리한테 친숙하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실 소고기보다 돼지고기를 좀 더 많이 먹었어요. 어렸을 때. 지금은 둘 다 좋아해서 이렇게 뭐 그날따라 먹고 싶은 거를 먹지만 비율로 놓고 보면 한 7대3 돼지고기를 더 많이 먹는 것 같아. 입맛에도 맞고 가격도 저렴하고 맛있고 그래서 이슬람교도는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기준으로 야만인과 그렇지 않은 문명인을 구분을 해요. 왜 그 정도로 돼지고기에 대한 금기를 세웠느냐. 자, 그 얘기를 밑에서 하기 전에 우리 그거 잠깐 생각하자. 이 세상에는 돼지고기를 먹는 존재와 먹지 않는 존재가 있다. 돼지고기 먹으면 나쁜 사람 이런 식으로 딱 정해놨는데 근데 여기서 이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기준으로 상대가 야만인이다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슬람교도의 행동 이런 걸 뭐라 하냐면 여기 나오는 문화 절대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문화 절대주의가 뭐냐, 자기네 문화를 또는 특정한 문화를 모든 문화에 적용하려고 하는 태도. 우리는 흔히 약간 그런 게 있죠. 뭐 서양, 뭐 유럽이나 미국의 문화는 좀 우월하다 또는 뭐 세련됐다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뭐 선물을 하나 받아도 유럽에서 막 어떤 명품이라고 인정받는 브랜드의 선물을 받으면 되게 고맙고 너무 즐거운데 뭐 예를 들면 좀 막 동남아 국가라든지 그런 곳에서 이렇게 특산품 같은 거 무슨 탈, 뭐 가면 이런 거일 수도 있겠고 복장일 수도 있겠고 그런 걸 받으면 되게 이색적이라고는 느낄 수 있어도 막 그 명품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지는 않죠.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문화 절대주의적인 생각이고 물론 이 글의 내용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잘못됐다는 얘기니까 뭐 여러분들이 무엇을 더 좋아하는지는 그건 너네 마음이야. 근데 무엇이 더 무조건 좋은 문화야 뭐 이런 식의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라는 게 이 글의 내용이기도 하고 일반적으로도 다들 그래요. 무조건 뭐 미국 건 다 좋은 거냐? 아니다. 이렇게 다들 많이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이 이슬람 교도들의 문화 절대주의적인 태도가 돼지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를 기준으로 사람의 야만성을 판단하는 건데 아래로 내려가서 조금 더 보도록 할까요? 이슬람 교도가 돼지를 혐오하는 것도 단순히 종교적 금기가 아니다. 네, 그냥 이슬람 교도들은 이제 그 알라신을 믿잖아요. 근데
그 이슬람교도의 경전 코란에서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먹는다? 단순히 그게 다는 아니에요. 애초에 코란이 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쓰였을까? 코란을 쓴 사람이 돼지고기 먹고 배탈 난 적이 있어서 이렇게 썼을까요? 말도 안 되죠. 그게 아니라 이 돼지고기는 선모충증, 탄저병, 중동지방에서의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병들을 일으켜요. 우리나라나 이렇게 그 온대기후 지방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중동지방에서는 그런 어떤 그 여러 질병이 돼지고기로 인해 생길 수 있다는 게 하나. 또 하나는 유목생활 또는 반정착 농경. 반정착이라는 건 완전히 정착하지 않은 거죠. 그런 농경을 하는 아랍인들은 돼지를 키우는 것이 힘들어요. 돼지를 키우려고 하면 이 어떤 돼지를 끌고 이동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돼지를 키우기가 힘들고 그렇다고 또 막상 키우기 시작한 돼지를 그냥 내팽개치고 어딘가로 이동할 순 없죠. 억지로 끌고 가고 하다가 뭔가 막 난처한 상황이나 뭐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병도 주고 생활 패턴과도 맞지 않는 이 돼지를 차라리 먹지 말라고 딱 정해놔 버리면 사람들이 먹을까 말까 고민 이게 아니라 저건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되면 아예 쳐다도 안 보면 사람들의 생활에 더 도움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생태학적인 전략의 산물인 거야. 근데 그것을 종교적으로도 얘기를 해서 종교적인 금기가 더해지니까 사람들이 야, 병 걸린데 먹지 마 이러면 아이 괜찮아 이러고 먹을 수도 있는데 야, 신이 먹지 말랬어 먹지 마 이러면은 그래? 이러고 안 먹겠지 사람들이. 이해되시죠? 그 다음으로 반면에 대다수의 중국이나 대다수의 남태평양의 섬나라,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돼지는 좋은 동물이에요, 오히려. 그죠? 뭐 식량과 특히 뭐 지방 같은 동물성 지방이나 뭐 이런 다양한 영양분을 제공하기도 해요. 여러분들 지방 하면 무조건 나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우리가 다른 영양분이나 음식물에 비해서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래. 그러니까 고기는 먹으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냅둬도 알아서 많이 먹으니까 고기를 많이 드세요 이런 말을 찾아볼 수 없을 뿐입니다. 채소를 많이 드세요 이건 냅두면 잘 안 먹으니까 그래. 그래서 뭐 물론 그 채식주의자들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뭐 자기 자유야. 근데 어쨌든 신체는 동물의 그 동물성 지방이나 단백질에서 얻을 수 있는 영양분도 분명히 필요한 건 맞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중국이나 남태평양의 섬나라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특히 그 중에서도 돼지 축제인 카이코, 이게 돼지 축제인데 안타깝게도 돼지를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게 아니라 잡아먹는 축제예요. 12년에 한 번 꼴로 열리는데 1년 가까이 돼지를 계속 잡아먹어. 왜 그러냐? 돼지를 물론 식량으로서 가축으로서 키우긴 하지만 너무 많이 수가 늘어나면 밭을 훼손하거나 뭐 싸움이 일어나거나 여러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축제를 열어서 돼지를 의도적으로 잡아먹고 그리고 나서도 돼지가 남게 되죠. 다른 부족과 전쟁을 벌여가면서 돼지를 제물로 바치고 조상신에게 올리는 제사에서도 활용하고 그리고 나서도 남은 건 키워야지. 키워서 식량으로 활용하죠. 이런 돼지 축제는 이 돼지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자원의 개념으로 보고 그 수를 적절히 조절하는 그런 어떤 기능을 해요. 단순히 그냥 종교적인 기능만 하진 않아. 사실 남들이 보면 그렇잖아. 아니 언제 또 어떤 그 배고픈 시기가 올지 모르는데 돼지를 저렇게까지 막 마구잡이로 잡아먹어도 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서 돼지고기를 혐오하는 사람도 숭배하는 사람도 각각 생태학적으로 합리적인 논리가 있다. 이거 가만 보니까 이슬람 교도들과 중국이나 남태평양은
기후나 환경이 다르죠. 기후나 환경에 따라서 같은 동물이 다른 작용을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다르게 접근을 하는 문화가 생기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가만 보니까 혐오하는 것과 숭배하는 것은 딱 반대되는 얘기죠. 이렇게 두 대상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글을 전개하는 것을 대조라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선지에 구성될 때는 대상을 대조적으로 또는 두 대상을 제시하여 그 차이점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말 나오면 올바르구나. 여기를 통해 알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래에서는 지문 분석 학습 활동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그 문화 현상이라기보다는 한글 창제와 관련해서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 한글 창제하면 세종대왕님이 백성들 불쌍해서 그 글 모르니까 불쌍해서 만들어 주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중국의 문화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여러 그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중국의 문화라는 건 한족의 문화를 말해. 근데 중국 안에서도 북방민족이라 할 수 있는 이 거란, 여진, 몽골 같은 이런 나라들도 자국의 문자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물론 뭐 이렇게 상용화된 널리 쓰이게 된 문자가 따로 있진 않았지만 있긴 있어요. 자, 그렇게 보는 게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이 백성이랑 상관없다. 그냥 왕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을 뿐이다 라는 그런 그 해석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민중에게 어떤 그 쉽게 익힐 수 있는 문자가 생기는 그런 가치를 제공했지만 그 자체가 당대의 창제 동기는 아닐 것이다. 왜냐면 새로 창제된 한글을 백성들에게 바로 이렇게 막 반포해서 막 쓰라고 뭐 어떤 학문 기관을 설치해주고 뭐 서당 같은 거 비슷하게 그런 것보다는 운서를 번역할 때 또는 불경이나 유교 경전을 풀어서 쓸 때 그럴 때 이제 그 한글이 더 많이 활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름대로는 합리적 근거를 대고 있는 그런 해석이고 뭐가 정답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상대적이게 해석할 수 있다. 이게 본문의 내용이었다면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도 상대적이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게 이 학습활동의 내용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석 파일은 여기까지 보고 아래 지문 확인 같은 거 꼭 빈칸 채우기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볼게요. 그 문제는 우선은 4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 자, 이 문제의 정답이 이렇게 보시면 다 이제 본문에 잘 나오는 내용들이고 답은 5번이에요. 뭐가 틀렸냐? 자, 돼지고기를 혐오하는 사람, 숭배하는 사람이 공존할 수 있다. 맞는 말이긴 한데 근데 동일한 문화권 내에서 이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요. 그런 거 있잖아. 뭐 선생님 저랑 제 친구는 같은 문화권인데 문화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돼지고기 되게 좋아하고 제 친구는 그 채식주의자라 가지고 돼지고기를 되게 혐오하고 안 먹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여러분들의 경우인 거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 글의 내용이잖아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그래서 이런 내용 같은 문화권 안에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은 본문에 안 나옵니다. 따라서 답이 5번. 동일한 문화권은 틀린 말이에요. 이 동일한을 이렇게 빼고 보면은 뭐 문화권 내에서도 이것도 말이 안 되니까 그냥 돼지고기를 혐오하는 사람, 숭배하는 사람이 공존할 수는 있죠. 어디에서나. 그러나 동일한 문화권 내에서 공존한다라는 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7번 문제를 보려는데 가를 먼저 좀 복사를 해볼게요. 가는 문화상대주의입니다. 문화상대주의 같은 경우는 이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뭐냐면 모든 문화를 각자의 어떤 그 입장에서 이해를 해주자라는 게 문화상대주의인데, 그러려면 더 중요한 전제 조건은 뭐냐? 예를 들어서 뭐 아동을 학대하거나 동물을 학대하는 그런 민족의 문화 이해해 줄 수 있나요? 그것은 보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잘못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해해 주진 않아.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다른 나라보다 더 약간 신적인 존재처럼 대우받는 문화 이해해 줄 수 있나요? 그럴 수도 있구나 하잖아. 그죠? 걔네들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나 보다. 그러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든 문화는 나름의 합리성이 있다라고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는 그 문화 나름대로는 우리와는 나와는 생각이 다를 수 있어. 그게 문화 상대주의예요. 그냥 다름을 인정하는 것 그게 다가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쟤는 쟤만의 생각이 있겠지, 쟤는 제대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즉 저 문화는 저 문화대로의 합리성이 있겠지, 이게 이제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글 내용상으로는 제시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전제 조건을 묻는 문제가 사실상 이 비문학 독해에서 추론적 독해를 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봤고, 그럼 이제 답이 몇 번인지는 아시겠죠? 저마다의 합리성을 토대로 발생한 것이다 라는 얘기. 네, 다음으로는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8번 문제를 볼 건데, 이건 보기 사례에 적용한 것을 묻는 얘기입니다. 8번 문제 같은 경우 보시면 더운 여름날 유럽인들은 한국인들이 보신탕 멍멍이 먹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 근데 선생님도 보신탕이라는 음식을 사실 나는 우리나라의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해. 근데 그것을 이제 막 좀 비합리적으로, 하여튼 그 동물학대 수준으로 막 이제 멍멍이를 막 나쁘게 이렇게 다루는 그런 것은 이제 바람직하지 못하죠. 그건 잘못됐죠. 그런 사람들은 감옥 가야죠, 아주 그냥. 근데 뭐 돼지를 키워서 돼지를 먹고 소를 키워서 소를 먹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도 있다. 물론 뭐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먹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너네 선택이야. 근데 이제 막 강요할 수는 없다. 그 방법은 막 이제 뭐 죽이거나 살리거나 하는 그런 방법은 강요할 수 있죠. 학대해서 안 되니까, 학대해서는 안 되니까. 그렇지만 문화 자체를 강요하는 거는 조금 뭐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글의 내용상. 그랬을 때 이제 많이 이제 잘못 생각하는 거, 이런 답을 쓰진 않겠지만 유럽의 음식 문화가 합리적이다, 한국의 음식 문화보다, 요거는 좀 이제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건 답으로 쓰진 않더라도 은근히 많은 학생들이 머릿속에 담고 있을 만한 생각이라서 아니라는 거 언급하고요. 그러면 답은 몇 번이냐? 3번이죠. 한국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한국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를 한다면 아 그래 저 나라는 저런가 보다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해를 좀 못할 수 있죠. 그래서 나라별로 문화가 다를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려고 해야 돼요. 이 좀 또 그 막 올림픽이나 뭐 여러 국제대회가 있을 때 우리나라를 이렇게 가끔씩 비하하는 그런 뭐 외국의 나라들이 이제 개를 먹는 나라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나라별로 참 독특한 거 많이들 먹어요. 많이들 먹는데 이런 설명은 되게 잘못됐어. 강아지라고 하면 좀 나쁜 것 같고, 그 개라는 동물에게도
어떤 영양분이 있어서 먹으면 좋다. 이렇게만 말하는 건 그 이해를 시킬 수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단백질이 많다? 그럼 단백질 보충제를 먹으라고 하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면은 좀 의미가 별로 없고 이해를 못하고, 설명을 할 거면 본질적으로는 이거는 우리나라의 문화다. 근데 방법이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이 문화 자체는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더 합리적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글의 주제에도 맞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번 단원에 대한 설명은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단원 설명을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업에 활용된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어서 고2 독서 비상 5-3 다양한 지역의 글 읽기,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유형 베스트부터 보면은 내용 일치 문제, 자연을 대하는 글쓴이의 태도, 이건 내용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것을 묻는 문제, 그리고 글에 사용된 어휘, 조사, 이런 것을 묻는 문제. 이게 보통 지금 출제 유형이 내용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어휘 아니면 서술상의 특징, 둘 중에 하나인데, 출제 유형 자체가 거의 그 세 개 플러스 이렇게 독특한 거 한두 개, 보통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용, 어휘, 서술, 요 세 가지는 잡고 가야 됩니다.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단원에서. 자, 독서 이론 스스로 꼭 읽어보시고요. 지문 분석 보면은 제목이, 소제목이 있어요. 가 지문은 나무의 힘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이 나무에 대해서 어떤 얘기 나오냐? 케냐인들의 관습적인 자연 보호 방법이 나오죠. 그러니까 나무를 보호하는 얘기가 나오겠구나. 바로 짐작할 수 있어야 돼요. 케냐 사람들은 나무에 정령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다. 여러분들 게임 같은 거 하면 다 아시죠? 무슨 물의 정령 뭐 이런 것들. 케냐 사람들은 나무의 정령을 믿었다는 거야. 그래서 나무를 벨 때도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베어낼 나무에 나뭇가지를 기대 놓았다가 다른 나무에 옮기거나, 또는 나무를 베고 나서 그 자리에 다른 나무를 심으면서 이제 그 나무를 베어냈다. 그만큼 나무의 정령의 존재를 믿고 나무를 소중히 여기고 조심스럽게 대하는 것,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 거야. 그러니 무지막지한 벌목을 막을 수 있었겠죠. 네, 그렇구나 하면 되겠고요. 다음 내려가서, 많은 공동체에서는 나무 자체라기보다는 특정 나무, 이거 우리나라에도 있죠. 막 나무에 알록달록하게 여러가지 조그만한 천조가리들 매달아 놓고 선앙당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그 나무 앞에다가 막 돌 쌓아 놓고 소원 빌고 싶을 때 막 거기다가 소원 빌고, 막 그런 나무를 숭배하는 경우들이 여러, 이제 특히 시골 마을 보면은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공동체에서 다 가지고 있다는 거. 이 키쿠유라는 부족의, 글쓴이가 키쿠유족에 속하나 봐요. 그 키쿠유족에 속하는 글쓴이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숭배를 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무화과 나무 근처에서는 잔가지도 주워오면 안 된다. 요것도 이제 그 내용일치 문제에서 나왔어요. 잔가지를 주워서 땔감으로 사용했다. 틀린 말이겠죠? 내용일치 문제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잔가지 정도만 줍고 나무를 도끼질을 하지 않았으면 그거는 보호해 주는 거 맞지 않나? 근데 잔가지조차도 줍지 않았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다음,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것은 생태학적인 추론도 뒷받침이 된다. 무화과 나무가 산사태 예방, 그 다음에 그 빗물 순환, 그 다음에 그 무화과 열매 자체가 또 제공해주는 여러 영양이나 약재들, 이런 것들이 다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생태학적인 추론까지도 뒷받침이 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나무는 식량, 약재, 건축 재료의 역할도 하지만 사람을 치유하고 신과 연결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그래서 중요한 어떤 그 의식이나 토론이나 모임, 제사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중요하다고 여기는 나무, 우리 부족이 숭배하는 뭐 거대한 나무 이런 거 있죠. 아바타라는 영화 봤을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도 그 아바타에 나오는 약간 파랗고 키 큰 그 부족 종족 있죠. 그 종족이 어떤 의식을 할 때 나무 밑에서 꼭 이렇게 모여서 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자, 그래서 나이지리아의 오쇼그보 근처의 숲 같은 곳들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지정이 되기도 하였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구나 하면 되겠고, 나무가 주는 그늘과 공간의 영적 울림, 이것은 그 나무의 어떤 신성한 그런 면을 말하고, 그러므로 특정한 나무가 집단의 정체성을 상징하기도 한다. 뭐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나무 하면은 소나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또 있죠. 캐나다가 단풍나무 뭐 이런 거, 캐나다는 국기에도 단풍잎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있는데, 아래로 좀 내려가 볼게요. 나는 어느 날 콩고에서 200년 된 사펠리 나무가 땅에 쓰러지는 광경을 보았다. 굉장히 좀 이 글쓴이의 입장에서, 나무를 신성히 여기는 글쓴이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죠. 왜 땅에 쓰러졌을까요? 왜냐면 사람들이, 여기 나옵니다, 목재로 사용하기 위해서예요. 목재로. 근데 그 목재의 절반 이상은 연기로 사라진다. 뭐야? 불필요하니까 태워버린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아까운 얘기입니까? 그죠? 반 정도의, 반 이하의 목재를 위해서 200년 된 나무를 베어버린대. 자,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게 있죠.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나라가 뭐 너무 가난하거나 뭐 수출할 게, 내다 팔 게 이런 거밖에 없다? 그럼 나무를 베어서 팔 수밖에 없겠죠.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그러면 그냥 조금 더 생각을 나아가 보자면, 이런 나무를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음식이 남아 돌아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어려울 만한 그런 선진국들이 이런 어떤 식량 원조, 뭐 지원 이런 걸 확대해서 이런 신성한 나무들, 또 나무들은 신성하기만 한 게 아니라 뭐 산소를 만들어내서 이렇게 공기를 정화를 하고 이런 역할도 많이 하니까, 그런 그 나무들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게 나무를 베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 같이 잘 살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건 그냥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글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은, 자, 이 나무는 온갖 종류의 곤충들, 여러 동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고, 나무를 하나 베어내는 건 이 온갖 종류의 곤충들, 또 그 곤충들을 잡아먹고 사는 새나 작은 동물들, 그것들을 잡아먹고 사는 좀 더 큰 동물들에게까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행동이다 라는 얘기,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길러야 하는 자연에 대한 사랑은 경험에서 비롯된다. 자, 이건 되게 중요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적용을 해보자면, 여러분들 뭐 코끼리나 기린이나 하마나 이런 동물들 다 소중하죠. 그리고 멸종위기라면 그들을 지켜주기 위해 뭔가 어떤 제도나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공감은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소중할까? 저 멀리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겠는 아프리카에 있는 코끼리가 소중할까? 하면은 우리 집 강아지 고양이가 더 소중할 거야.
그건 단순해요. 뭐가 더 크냐 작냐도 아니고 뭐가 더 비싸냐 저렴하냐도 아니고 그냥 내가 직접 보고 듣고 이렇게 만져본 동물이 뭐냐, 내 주변에 있는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경험에서 애정이 비롯되고 경험을 해봐야지 보존해야 된다라는 감정도 느껴요. 선생님도 그 나무가 좀 없어지면 어때? 뭐 이런 생각을 원래 했었는데 옛날에는 언제 한번 되게 더운 여름날에 숲을 지나가 본 적이 있어. 지나갈 일이 있어서. 그냥 산을 지나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숲을 통해서 이렇게 친구네 집을 놀러 가고 있었는데 그 숲에 들어가니까 그늘이라서 시원한 거 플러스 산 자체가 시원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산이 주는 어떤 그런 시원한 영향, 그게 에어컨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에어컨은 이제 여러모로 문제가 되죠. 환경적으로나 뭐 에너지 소비도 많고. 근데 이 숲이 주는 천연의 시원함이 되게 기분 좋더라고. 그때 이제 좀 나무는 소중한 거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경험해 보니까 알겠는 거야. 여러분들도 경험해 봐야지 알 수 있어요. 그러려면 보존이 돼야 돼요. 보존이 돼야 경험을 하고 또 보존하고자 하는 노력이 더 생기는 건데, 지금 이렇게 훼손이 되고 있고, 아까도 앞에서 나왔지만 200년 된 나무가 그냥 막 잘려나가는 이런 세상에서는 경험하기가 어렵고 보존하고자 하는 아이들의 노력이 이렇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연에 감사하려면 직접 만나봐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자연을 잊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라질 것이고 되찾을 수 없다 라는 게 이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탈리아 기행. 이 두 편의 글 중에 이탈리아 기행이 좀 더 많은 출제가 됐어요. 많은 학교에서. 아무래도 좀 문제를 낼 만한 요소도 많고, 그게 아니어도 이렇게 내용적으로도 조금 더 난도가 있어요. 아무래도. 그래서 문제가 많이 나왔으니 잘 이해를 해봅시다. 자, 베네치아는 역시 민중들이 눈길을 끈다. 베네치아 알고 있니? 유명한 이탈리아의 도시, 물의 도시라고도 해요. 물의 도시. 자, 이들은 재미삼아 온 것이 아닙니다. 이민족의 위협으로 북방에서 이쪽 베네치아로 이주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가져다준 교훈, 이 고난이라는 게 바로 이민족의 위협이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고요. 불리한 지역에서 자신들의 안전지대를 찾았다. 어째서 여기가 안전지대냐? 이 지역이 물로 둘러싸여 있고 늪지대고 막 이래가지고 살기도 어렵고 여기까지 오지도 않아요. 북방민족이. 굳이 여기까지 와서 늪지대를 뺏으면서까지 막 고생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곳에 이제 와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뭐 늪지대를 튼튼한 땅으로 만들고 그 위에 건물을 짓고 뭐 여러 가지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를 건설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요. 누가 했겠어? 바로 민중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중들의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 이 괴테는 굉장히 좀 건설적이고 역동적인 사람들이다 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자, 다음 볼게요. 그들이 번창하고 부유해진 것은 필연적이다 라고 얘기를 해. 뭐냐면 자연을 점유해서 활용하는 베네치아인들을 예찬하는 태도. 자연을 점유한다? 이건 자연을 말하자면 그 점령하고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하는 것.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잠시 하나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될 건, 앞에서 봤었던 가의 글은 자연을 보존, 신성시하는 글이었죠. 그런데 나의 글은 자연을 점유, 개척, 지배하는 내용의 글이에요. 그죠?
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자연에 대한 관점이 가만 보니까 어때요? 관점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은 자연에 대한 관점을 묻는 문제도 많이 나오고, 그에 관해서 특히 동양의 자연에 대한 관점을 드러내는 그런 보기를 제시하는 그런 류의 문제도 나왔어요. 그것을 알아두시고 보셔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내려가서 점차 집들이 빽빽이 들어서고 모래땅과 늪지는 암석처럼 단단해져 갔다. 요거 사람들이 인공으로 만들어서 그래요. 그 다음, 옆으로 확장할 수 없으니 위로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왜? 베네치아라는 곳이 여기 잠시만요. 네. 베네치아라는 곳이 이제 생김새를 조금 잠깐 볼게요. 어떻게 생겼냐면은, 자, 이렇게 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고, 이곳에 있다 보니까 건물을 옆에다가 지어낼 수가 없잖아요. 물인데 어떻게 해. 그래서 좁은 공간 안에 사람 수가 점점 늘어날수록 건물이 위로 올라가는 거야. 우리나라도 이제 작은 땅 안에 사람이 많아지니 아파트들이 자꾸 생기는 거,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그렇게 되겠고요. 잠시 봅시다. 다시 이제 요거를 보면은, 골목길도 양편의 집들을 분리하고 두 사람이 다닐 정도의 좁은 폭, 그 조금이라도 더 집을 넓히기 위해 길을 좁힌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뱀처럼 구불거리는 대운하, 좀 전에 봤던 그림에서 이렇게 가운데를 관통하는 그런 운하가 있고요. 산 마르코 광장이라는 곳은 세계 어느 곳 가도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독보적인 곳이다 라는 그런 글쓴이의 감상이 드러나요. 알지 모르겠는데 여기 써놓을게요. 나는 기행문이에요. 기행문이라는 것은 여정, 견문, 감상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드러나는 그런 글의 종류에 해당하고, 그 중에서도 이렇게 베네치아 광장이나 공간을 보는 건 견문, 보고 듣는 것이겠고, 그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건 감상,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내려가서 10월 9일에 대해서는 아주 근사한 날이었다. 왜냐면은 방벽을 짓고 있는, 무라치라고 하는 방벽을 짓고 있는 그런 곳을 보았기 때문인데, 여기서 연안을 바다로부터 격리하는 리도라고 하는 커다란 지협, 이것을 거친 파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무라치를 건설하였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리도가 뭐냐? 이제 말로만 들어서는 조금 상상이 안 되실 수 있는데, 다시 잠깐 지도를 보면은 이 확대된 거 말고 전체적인 걸 보세요. 여기서 베네치아 앞에 여기가 바다야. 이 좀 새까만 데가 여기가 바다고, 이 땅이 바다와 베네치아를 이렇게 가르고 있죠. 물론 여기 부분에 길이 트여 있기 때문에 물이 통할 수는 있지만, 바다가 또는 높은 파도가 확 덮치지 못하도록 이 리도라고 부르는 요 지형이 보호해주고 있는 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리도가 무너지지 않게 보조해주는 그런 방벽을 요쪽에다가 지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시 그러면 본문 자료를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연안은 오래된 자연의 산물인데, 밀물과 썰물, 여러 상호작용에 의한 것, 그리고 인간의 기술은 그 높은 부분을 접수했으며, 자, 여기서 자연을 정복한 베네치아인들, 그러니까 베네치아인들이 자연을 정복했고, 그것을 글쓴이는, 괴테는 좋게 봐 나쁘게 봐? 좋게 봅니다. 좋게 봐서 이 베네치아인들을 예찬하기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옛날 사람들의 지혜와 노력으로 고안한 것을 이제는 우리가 또 다른 지혜와 노력으로 보존해야 한다. 글쓴이는 그러니까 이 옛날 사람들이 정복해 놓은 자연을 계속해서 우리가 정복한 상태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사실 자연 하면은 뭔가 공존의 대상, 뭐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게 맞는 말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지문이 더 익숙하긴 하겠지만 서양의 자연과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동양은 기후 자체가 해가 많이 뜨고 가끔 비가 오고 식물, 농작물을 키우기가 좋은데 서양은 뻑하면 비 오고 춥고 먹고 살기 힘들고 그래서 자연이 개척의 대상이다 라는 게 좀 더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그래서 자연에 대한 접근법이 다르다는 걸 알고 글의 내용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만일 바다가 새로운 길을 찾아 지협을 공격하며 제멋대로 드나든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 쉽게 말해서 리도가 무너진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어떻게 돼? 침수될 것이고 바닷물이 모든 곳을 삼켜서 통로가 막힐 것이고 리도는 섬이 될 거고 배후에 있는 섬들은 지협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뭐 쉽게 말하면 사람 사는 곳들이 침수되면서 사람이 살만한 공간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것이다. 이게 리도가 사라지면 안 되는 이유를 알려주는 부분이 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파도가 유난히 높을 때에는 바닷물이 두 곳으로만 들어오더라도 결국은 그 사나운 맹위를 누그러뜨린다. 왜냐하면 리도가 있고 그 리도를 받쳐주는 방벽이 있으니까. 베네치아 사람들은 파도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파도는 그러니까 서서히 바닷물이 빠져나가는 이런 사실은 베네치아를 1000년 동안 보호해 주었고 앞으로도 문화를 현명히 관리하며 최선을 다할 것이니까 자연을 활용하는 모습에 대해서 언급을 하며 글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이런 글이구나 하면 되겠고 사실 가와 나를 묶어서 나오는 경우는 관점의 차이를 묻는 경우이고 가보다는 나가 좀 전에 말했듯이 리도, 뭐 운하, 베네치아의 어떤 그 탄생이나 또는 도시를 건설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내용적으로 물어볼 게 많죠. 그래서 같이 나오기보다는 나에 대한 문제만 따로 나오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았어요. 물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너네 학교에서 어떻게 나올지 나도 몰라. 그러니까 공부는 다 꼼꼼히 해주세요.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 자, 그 밑에 학습활동 부분은 이제 돌하르방 어디 감숙광 해가지고 제주도에서 전해 내려오는 민요를 이렇게 좀 해석을 해 놓은 부분인데 이 부분은 따로 출제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이렇게 읽어보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처음으로 볼 문제는 2번인데 이게 보기를 통해서 이제 그 어떤 서양의 그 자연에 대한 가치관을 드러내고 그와 관련해서 적절한 것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보기에서는 인간 중심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뭐냐? 인간과 자연을 구분해 두고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독립되었으며 더 우월한 존재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을 점유, 지배, 정복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이렇게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맞고 틀리고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 처해왔던 자연 환경이 달라서 그런 거니까 이거 틀리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에 맞게
해석을 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3번을 보세요. 글쓴이는 자연을 점유해 나가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베네치아인들을 예찬한다. 극단적으로 칭찬한다. 이거예요. 이를 통해 자연과 인간을 분리하는 이분법적 사유를 짐작할 수 있다. 이분법적 사유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인간 자연은 독립되었으며 인간이 우월한 존재. 이렇게 보는 게 이분법적 사유니까 베네치아인들이 자연을 점유, 활용하는 것은 이분법적 사유이다. 맞는 말이 되겠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2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가보면은 다음으로는 3번 문제를 볼 건데 글을 통해 답을 얻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이게 쉽게 말하면 내용 일치 문제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유형 중에 뭐 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게 제일 흔하다면 이건 조금 발문을 바꿔준 거죠. 자, 답을 찾아보자. 베네치아 사람들이 연안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이기 위해 한 행동. 연안이라는 게 아까 베네치아가 있고 리도가 이렇게 있었죠. 바닷길이 이렇게 있었고 그랬을 때 이쪽이 연안이에요. 연안. 바닷가예요. 쉽게 말하면. 바다 주변. 근데 이 연안의 바닷물을 고의적으로 끌어들이려고 뭘 하진 않아요. 이건 그냥 자연에 의해 형성된 거야. 베네치아 사람들, 그러니까 답은 1번이에요. 베네치아 사람들이 무라치를 건설하는 이유는 이거 리도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리도를 보호하기 위해. 그럼 리도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침수되니까. 글쓴이가 방문한 곳은 베네치아. 리도의 역할은 봐봐. 리도를 보호해야 하는 건 침수되기 때문이라면 리도의 역할은 침수 피해로부터 베네치아를 보호해주는 역할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3번의 답은 1번. 나머지 것들은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4번 아니고요. 어딜 보시냐면 이번에는 베네치아 말고 케냐의 나무 얘기를 좀 보자. 6번. 윗글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것. 자, 1번. 특정 나무는 집단의 정체성. 이거 앞에서 선생님이 소나무랑 엮어서 얘기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2번. 나무는 공동체의 앞니를 의논하는 장소가 된다. 이거는 아바타 얘기하면서 막 부족 사람들 모여서 중요한 결정을 했다 얘기했죠. 3번. 자연을 직접 만나는 경험에서 사랑을 키울 수 있다. 이것도 아프리카의 코끼리보다 우리 집 강아지가 소중하다고 했죠. 다음, 나무에 정령이 깃들어 있으므로 무지막지한 벌목을 막았다. 이거는 이제 본문의 조금 앞부분이었는데 여기 그런 조심스러움이 정령이 있다고 믿어서 가진 조심스러움이 무지막지한 벌목을 막았다. 본문의 제시가 되고요. 그럼 답은 5번인데 뭐가 틀렸냐? 나무가 식량과 약재, 건축재료로 쓰이는 거 맞죠? 인류는 나무를 종교적 관점에서 인식하는 거 맞죠? 틀린 건 뭐냐면 이 때문에가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무를 종교적 관점으로 인식하는 건 식량, 약재, 건축재료이기 때문이 아니라 식량, 약재, 건축재료일 뿐만 아니라 어떤 신령스럽고 영험한 그런 기운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맞는 설명이 돼요. 이게 이제 뭐냐면 선지에 제시된 정보 자체는 맞긴 맞는데 그 정보의 나열에 있어서 이 연결해주는 말이 틀리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 있죠. 하늘은 파란색인 것도 맞고 초콜릿이 달달한 것도 맞는데 하늘은 파랗기 때문에 초콜릿이 달다. 어때요? 둘 다 맞는 말이지만 연결하니까 틀린 말이 됐죠. 이렇게 이 접속해주는 말, 이 연결해주는 말이 엉뚱하게 쓰여도 문장의 의미가 적절하지 않아질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을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수업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들 고생하셨고요. 다음으로 이제 다음 파일에서는 6단원의 수업이 진행되니까 필요하다면 그 수업도 잘 들어주시고
또 혼자 공부하다가 모르겠는 거 있으면 꼭 댓글에 남겨서 답을 확인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수업은 마무리하겠고요. 지금까지 수업에 활용된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